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 약국을 운영하는 아내, 장난 많은 초등학생인 두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죠. 원래는 한 집에서 5식구가 살았는데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1층에 저희는 2층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저와 어머니 사이는 조금 각별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박 중독을 견디지 못하고 돌도 되지 않은 저를 두고 도망을 가셨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 상황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혼자 남은 저를 키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셨어요. 도박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덕분에 저는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늘 공사장을 전전해야 했답니다. 지금의 어머니를 만난 것은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공사장 식당에서 음식을 해주시던 이모였는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좀 더 자라서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공사장의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당시 식당 빈 의자에 앉아있으면 늘 맛있는 간식을 쥐어주시면서 책을 읽어주셨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자를 익힐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머니 덕분이랍니다. 제가 큐피트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두 분이 서로 호감이 있으셨던 것인지는 확신할 순 없지만 두 분은 제가 입학한 봄에 살림을 합치게 되셨어요. 웨딩드레스도 결혼 반지도 없었지만 그날부터 제게는 더 이상 식당 이모가 아닌 어머니가 되셨죠.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예요. 그랬던 저희 가족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들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부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죠. 술을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어요. 지금도 제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이유도 이때의 기억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세상에 덩그러니 어머니와 저만 남게 되었을 때 솔직히 당시에 저는 매일이 불안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두고 혼자 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죠. 피도 섞이지 않는 아들이란 존재가 짐이 될 것은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녀야 했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저의 이런 불안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를 붙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당장 하늘이 두 쪽이 난다고 해도 나는 네 엄마야. 너는 내 아들이고 절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손끝이 찌릿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올릴 만큼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른 아침에는 지하철 입구에서 김밥을 말아 파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시장의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셨죠.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셨으면서도 집에 돌아오시면 선물 상자나 종이봉투를 접는 부업을 하셨어요. 쉴 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죠. 어머니께서 퇴근하실 때까지 저는 숙제를 끝내두고 어머니께서 오시면 함께 앉아서 부업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순간이 하루 중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이런저런 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중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진로를 실업계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분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싶었죠. 저는 처음부터 공부에 큰 관심이 없기도 없었지만 워낙 체격이 좋고 운동신경이 남달라 원치 않게 일진 취급을 받았어요. 실제로 싸움을 걸어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딱히 져본 적은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실을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학생이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느냐고 처음으로 화를 내셨죠. 누가 너더러 돈을 벌어오랬다고 그런 생각을 해. 네가 특별히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도 안 말려. 그런데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겠다니 그런 이유만 가지고 네 장래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냥
어머니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죠. 언제 너더러 빨리 돈 벌어서 나 호강시켜달라고 그랬니? 내가 그랬어? 너 앞으로 엄마 도와준다시고 나 하는 부업에 손만 대봐. 제대로 혼날 줄 알아.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는 한동안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한 말씀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2번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빨리 취직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남몰래 품고 있었어요. 이런 제가 생각이 송두리째 바뀐 것은 어머니께서 반찬가게에서 쓰러지셨기 때문이었어요. 학교에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셨다고.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게 서 있기만 했죠. 오죽하면 보다 못한 친구가 제 짐을 챙겨들고는 제 손을 잡고 응급실로 달려갈 정도였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저는 온몸을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가게에 의사가 계셔서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꼭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저는 부족한 기초를 친구들에게 물어가며 미친 듯이 집중해서 성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의대를 목표로 죽어라 공부를 했죠.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는지 성적이 점점 올라가더군요.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놀라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가장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지인들을 만나면 제 자랑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원동력이 된 것은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한 번만에 의대에 붙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가 나온 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한참을 우셨거든요. 주책 없게 왜 이 좋은 날 눈물이 나니? 아버지가 보셨어야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잘 커서 의대도 가고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랫동안 제 곁에 있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 거니까. 어머니께서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을 하시고는 나중에 며느리한테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러느냐며 자신은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빙그레 웃기만 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나면 꼭 어머니 가게도 마련해드리고 단칸방이 아닌 큰 집에서 호강시켜드리겠노라 다짐을 했죠. 그 꿈을 이루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의대를 졸업하고서 국가고시 합격하고 군대까지 다녀와 전문의가 되어서야 저도 여유를 좀 부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이 저희 집은 단칸방에서 작은 평수지만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시장 한쪽에 어머니 가게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장외과 의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는 교수님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동기들이나 선배들에 비해 수술 실력만큼은 좋아서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죠. 자네 혹시 사귀는 사람은 있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던가. 아니요, 없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없지만 아직 배울 것들이 많아서요. 교수님께서는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제게 자신의 딸을 한번 만나보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제는 의국에서도 결혼 이야기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교수님이 권하시는데 단칼에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려고 했죠. 내가 자네니까 보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림도 없지. 그러니 딱 한 번만 만나보게. 하지만 교수님은 끈질기게 제게 만남을 권유하셨어요. 얼굴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니 그냥 나가서 밥이나 먹고 말자는 생각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자랑하셨던 것처럼 침착하고 조용한 것 같았어요.
대화도 나름 잘 통하는 것 같았고요. 그쪽에서도 저를 괜찮게 본 것 같았어요. 그녀는 차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저를 의국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병원까지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저는 즐거웠어요. 괜찮으시다면 다음 오프 때 또 뵐 수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애프터 신청에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했죠. 오늘 말씀하셨던 영화 다음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를 출발시켰죠. 그 뒤로도 몇 번 데이트를 했어요. 의사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보면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의대는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현재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데이트를 하다 보니 원래 성격은 좀 더 밝더라고요. 웃기도 많이 웃고 데이트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어요. 뭔가 첫인상과는 완전 반대더라고요. 만남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죠. 분명 가볍게 식사 함께 하자고 하셨다고 해서 갔는데 그런 자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은 그냥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크더군요. TV에서나 봤던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라니 저는 솔직히 크기에 놀랐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겨우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한 저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요.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두 집안의 차이만큼이나 불화가 자주 생긴다고 결혼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매일 보는 교수님인데도 이런 자리에서 보니 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셨는지 괜히 헛기침을 하시면서 멋쩍은 웃음만 보이셨죠. 그런데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마치 무슨 경매장에 올라온 물건을 보는 사람처럼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나쁜 시선이라고 할까? 저는 너무 긴장된 나머지 과하게 예민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식사 준비가 될 때까지는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하시더니 곧 수술을 앞둔 환자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묻는 말씀에 이것저것 대답을 하다 보니 여기가 의국인지 여자친구의 집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죠. 이번에 들어온 박경탁 환자 말이야. 차트 봤나? 수술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시기가 영 좋지 않아. 솔직히 본인이 너무 많이 지치기도 했고 수술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서 걱정은 됩니다. 이제 그만. 아빠, 여기는 의국이 아니에요. 이 사람 오늘 의사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한창 이야기에 열을 올리려던 시점에 귀신같이 여자친구가 끼어들어서는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했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도 있었지만 분명 알고 있는 음식인데도 처음 보는 비주얼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죠. 식사 시간은 음식을 제대로 입에 넣고 있는지가 의문일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특히 저를 바라보는 여자친구 어머니의 시선은 아까보다 좀 더 노골적이라고나 할까요? 먹는 저를 빤히 보기도 하고 중간에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죠. 이때부터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제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새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다는 말이네요? 친어머니 소식은 모르고? 찾아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집안이 다 의사라서 의대 보내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그건 힘들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의 남편만큼은 대릴 사위로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괜찮죠? 계모라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잡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당연히 제가 예스라고 대답할 것을 확신하는 얼굴로 저를 보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제 기준에서는 말이 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여자친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도 처음 듣는 소리인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좌우로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이야기에 저희 어머니가 계모인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릴 사위 이야기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친구는 자신도 모르는 대릴 사위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어요. 분위기로 봐서는 여자친구를 제외하고 두 분이서 마음대로 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딱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던 상대였는데 집안끼리 물질적 차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서로 어울리는 짝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여보, 오늘 그런 이야기는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초반에 확실히 이야기를 해둬야죠. 닥터 최? 우리 집 대릴 사위로 들어오는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교수도 알아서 밀어줄 수 있는데 말이에요.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모를 모시고 산다는 둥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매달리는 그런 바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주 알아주는 수제라고 들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과 제 수술 실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제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교수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자고 저를 초대해 주셨다면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팔을 잡는 것이 느껴졌지만 팔을 비틀어 빼내고는 아무래도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가보겠다고 말했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불쾌하다는 얼굴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셨고 교수님 역시 화가 잔뜩 나신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따라 나오며 사과를 했지만 딱히 그녀를 탓할 일도 아니었죠. 당신한테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당신 잘못도 아니고 이건 그냥 생각의 차이로 해두죠. 아무래도 우리는 결혼 상대로 서로는 아닌 것 같네요. 여자친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깨우친 사실이 있다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 애쓰지 말란 말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도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믿었고요. 여자친구의 어머니 성격이라면 여자친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설득될 일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나?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끝내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그날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부모님과 다시 이야기했어요. 대릴 사위 같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시겠다고 저랑 약속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동의하셨고요. 글쎄요. 그렇게 쉽게 마음을 돌리실 분들이라면 그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군요.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 여기서 끝내요. 어떻게 끝내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나는 절대 못 헤어져요. 아니,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나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잘할 자신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다르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다시 해줘요. 저는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녀를 밀어내질 못했죠. 여자친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은 저 몰래 어머니 가게에 다녀갔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싹싹한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차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좀 망설여진다고만 했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서도 심각한 얼굴로 쉽게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동기와 오프를 바꾸게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퇴근을 하려고 가게에 들렀어요. 홀에는 손님들이 북적거렸는데 그 사이를 앞치마를 두른 여자친구가 다니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방해되니까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여기 이 주문서나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요. 여자친구는 제 등장에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능숙하게 방금 받은 주문서를 쥐어주고는 계산을 요청하는 손님에게 가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쉬는 날도 아닌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던 저는 우선 주문서를 넘겨드리고는 왜 여자친구가 와 있는 것인지 물었죠. 너한테 말 안 했어? 저번 주부터 제일 바쁜 시간에 와서는 저렇게 도와주고 있어. 너는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좀 의외더라. 부잣집 공주님으로 자라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저기 좀 봐. 얼마나 손이 빠르고 야무진지 볼 때마다 놀랐다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여자친구를 바라보던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에 적응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죠. 손님이 빠져나가고 여자친구는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말했죠. 의외네요. 아주. 이런 일 처음 해봤을 텐데 저보다도 더 잘하시고. 할만하던데요. 재미있기도 하고.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잖아요.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분위기에 취한 거죠. 저도 모르게 말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여자친구는 앞으로 우리들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니 상관없다고 했죠. 하지만 어디 그게 정말 상관없다는 소리겠습니까? 제가 별말을 하지 않자 여자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죠. 자꾸 차이가 너무 난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하는데 당신은 너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은 우리를 먼저 생각해서 결정해야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신감 넘치는 여자친구의 이야기에 저는 이 사람을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했죠. 여자친구는 엄청 기뻐하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여자친구는 제게 어머니와 쇼핑을 좀 다녀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께 상견례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그날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는데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상견례 날 어머니께서는 잔뜩 긴장한 얼굴을 하셨어요. 손에 땀이 뚝뚝 흐를 정도였죠. 저는 어머니께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는 예약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와 그녀의 부모님은 벌써 와 계셨어요. 일찍 도착을 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하시더군요. 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모를 얼굴로 처음 뵙는다고 말씀하셨죠.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주로 이야기를 하는 쪽은 교수님과 저였죠. 중간중간 저희 어머니와 여자친구도 이야기에 참여했고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추임새를 넣는 것이 전부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슬슬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어요. 수술 실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교수님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아휴, 제가 뭘 한 게 있겠어요. 혼자서 잘 커져서 고맙죠.
저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기특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히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겨우 김밥이나 말 줄 아시는데 아드님 잘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셨겠어요. 앞길이나 안 막으면 다행이죠. 아휴, 정말이지 아무리 배운 것 없이 사셨다고 해도 그렇지. 아휴. 여자친구 어머니의 말씀에 상견례장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죠.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셨고 교수님은 경악하시면서 여자친구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으시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셨죠. 저는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고생했다고 이제 대접 좀 받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렇게 나오시면 아드님 앞길만 막는 거예요. 대릴 사위로 저희 집에 보내시면 저희 집에서 어련히 알아서 챙겨드릴까. 혹시 친아들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앞길을 사사건건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여자친구의 어머니 말이 이어질수록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죠. 제 속에서는 화산이 수없이도 터졌고 제 머릿속은 엉망이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억지로 그녀의 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이 보였어요.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여자친구에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다그치기만 하셨죠. 이 바보 같은 거사. 네가 무슨 시집살이 한다고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이것 좀 나. 아직 엄마 말 다 안 끝났다. 아들 앞날 위해서라도 뭐가 좋은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겠다는데 네가 왜 더 난리야? 상견례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소용이 없었죠. 밖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어머니께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휘청거리시더라고요. 아직 제 이야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저희 어머니의 눈가는 금세 붉어지셨어요. 어머니 앞이라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아지지가 않았죠. 적당히 좀 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여자친구가 소리를 높이며 말렸지만 여자친구 어머니는 귀를 닫은 모양이신지 자꾸만 저희 어머니에게 자기가 틀린 말을 했냐며 되묻기만 하셨죠. 저는 그만 좀 하시라고 아무래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맞는 일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뭘 그렇게 비싸게 구느냐고 하시더군요. 대릴 사위로 들어오기만 하면 자기 교수 자리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속 시원하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가려던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예전 불량했던 그때로 돌아가 상위에 있던 접시 중에서 가까이에 있던 것을 들어서는 그대로 벽으로 던졌습니다. 힘 조절을 잘못했는지 생각보다 세게 날아가 여자친구 어머니 쪽으로 날아가더니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김치 접시였는데 김치가 사방으로 튀더니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맞으셨죠. 큰 소리에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오히려 상견례 자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저의 액션에 다들 놀란 눈치였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버버하면서 저를 손가락질하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 자리에 애시당초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뭘 더 바라냐고요? 2번 다시 그쪽 얼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 앞에도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니께 모욕적인 말 내뱉으시면 그때는 저도 안 참습니다. 깨지는 게 그릇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차갑게 경고를 내뱉고 그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혹시나 어머니께서 이상한 생각을 하실까 걱정되어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신경 쓰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어머니, 이상한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저런 사람들 만났다는 사실도 잊으세요. 앞으로 찾아오거든 무조건 모르쇠 하시고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이런 모습 저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교수님이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시면. 진짜 절 뭘로 보시고? 그런다고 제가 어디 끄떡이라도 하나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괜찮으니까. 오늘 일 머릿속에서 싹 지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몇 번이고 어머니께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죠. 어머니께는 오늘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재생이 되고 있었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출근하자마자 교수님께 불려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재떨이를 제게 던지시더군요. 아슬아슬하게 제 곁을 지난 재떨이는 산산조각이나 제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의외로 저는 차분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감히 내가 앞에 있는데 어제 그러고 나가? 어디서 건방지게 주제를 모르고 덤벼? 내가 너 수술 실력 그거 하나 보고 마음에 들어서 내 딸이랑 만나보라고 했더니 아주 가관이야. 힘 좀 쓰고 다녔다는 소문이 다 사실인가 보지? 어제 제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교수님, 제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하신 것에 대해 저는 아무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게 이렇게 화를 내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새끼가 끝까지 잘났지? 와이프가 말이 심했던 거? 그래, 인정해. 실수했네. 그런데 그 사람이 괜히 그런 말 했어? 다 너 잘되라고 해주는 말이잖아.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따위 짓을 해? 교수님은 입에 거품까지 물기새로 화를 내시더니 앞으로 두고 보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제게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우가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바보 같았던 것이 생명을 앞에 두고 감정을 내세워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교수님은 치졸하게 나오셨어요. 제 당직 시트를 바꿔두는 것은 물론 응급학과에 손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저를 응급학과로 보내기도 하셨죠. 제 근무표는 수술 아니면 당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일주일은 넘어가자 동기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자기들이 하루 띄워줄 테니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권유해 주었죠.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장사는 어쩌고 집에 계시느냐고 물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얼버무리시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저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와 가게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제 말에 화들짝 놀라신 어머니는 혼자 가시겠다고 허둥거리셨어요. 저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간다는 확신이 들어 말리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가게에는 임대라는 글씨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쉽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옆 건물의 과일가게 이모님이 혀를 차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갑자기 이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니만 언니네 가게 당장 빼라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게다가 무슨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재계약 안 한다고 당장 나가라고. 아주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는지.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아휴, 그나저나 언니는 왜 거기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 뭐라고 따지던가. 건물주가 그 지랄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자친구의 어머니였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사색이 되시면서 아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닥터 최, 여기서 다 보네? 한가한가 봐.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물었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시더니 입가에 조소를 띄운 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닥터체가 어떤 행운을 발로 찼는지 직접 보여주려고 그러지. 아니다. 던진 건가? 하여튼 이번 기회에 주제도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자랑하는 수술 실력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직접 겪어보라고.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안 그래? 모든 일이 다 마음대로 될 줄 아신다면 아직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놈인지 두고두고 기억하게 만들어드리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경고에도 비웃기만 하더니 가게 빨리 정리하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우선 어머니께 새 자리를 알아볼 때까지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혹시나 제가 위험한 행동이라도 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으셨는지 불안한 눈빛이셨지만 저는 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우선 친구놈 중 하나를 찾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부터 확인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있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곧 계약이 종료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의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수근거리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다들 쉬쉬하면서 자리만 피했습니다. 동기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던 와중에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최쌤 이야기 들었어요? 이번에 지방으로 가신다면서요? 그럼 그 많은 수술 누가 해요? 내 말이 최쌤처럼 신속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런 분을 지방으로 보낸다는 건지. 이번에 한 교수님 딸이랑 파토나서 그렇다던데?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파혼했대요. 간호사들은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걸로 사람을 보내느냐 너무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저는 차라리 병원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느니 제게 컨택해오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옮긴다고 한들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저의 지방 발령에 대한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에 맞춰 교수님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 가게도 좀처럼 구해지지 않았어요. 괜찮은 곳이다 싶으면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더군요. 심지어 계약 직전에 갑자기 계약 내용을 바꿔버리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도 더 이상은 정직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 어울려 다녔던 친구에게 연락해 정보를 좀 구할 수 없겠냐고 물었어요. 흥신소를 하고 있는 친구는 어렵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교수와 여자친구의 어머니의 속옷 색깔까지도 알아와 주겠다고 했죠. 저는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의국에서 돌고 있던 소문 하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 본인의 수술을 대신 시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경험은 있었거든요. 교수님께서 급히 팔을 다치셨다고 중요한 수술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게 대신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자꾸만 시키시는 것이 수상해서 물어봤었는데 교수님께서 입맛을 다시고는 앞으로 부탁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아래 기수들 사이에서 교수님의 수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동기들 단톡방에도 올라왔고요. 저는 수술방 기록을 확인했죠. 신기하게도 교수님의 수술은 다양한 이유로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화질이 엉망이더라고요. 저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직을 설 때마다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결국 두 편의 수술실 영상을 찾아낼 수 있었죠. 다른 파일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교수님은 들어와서는 가만히 구석에 앉아 계시기만 하고 저보다 한 기수 낮은 애들이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죠. 꽤 난이도가 있는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났나? 친구 녀석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진료 신청까지 해서 말이죠. 저는 곁에 있던 간호사에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하고는 친구에게 부탁한 정보에 관해 물었어요. 친구는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몇 장 생겼다고 하면서 두터운 종이봉투를 쥐어주었죠. 너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 뭐 어디다 쓸 건지는 모르겠고 친구야, 이왕 잘 나가는 의사가 됐는데 쭉쭉 성공해라. 저는 의뢰비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는 우리 사이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제게 욕을 내뱉고는 유유히 나갔습니다. 어떤 사진이 있기에 재미있다고 말하는 건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지만 저는 당직 시간이 올 때까지 꾹 참았습니다. 의국에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제 방에서 봉투를 열어보았죠. 제약회사 사람들과 회동을 가지는 사진들이 많이 보였어요. 비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차를 바꿔 타는 모습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 보이더군요. 왜 친구가 재미있다고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한 남자와 호텔의 뒷문을 드나드는 모습이었죠. 그 남자의 정체는 교수님의 조교였고요. 친구의 조사에 의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꽤 오래 이어왔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역시 두 집 살림 중이었죠. 빠르게 자료를 읽어본 저는 됐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교수님을 찾아가 불합리한 당직을 그만하겠다고 말했어요.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왜 자신에게 와서 하느냐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더군요. 교수님,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수술 본인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교수님 이름 달고 하는 수술인데 한참 어린애들이 대신하고 있고 제가 처음이었습니까?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수님 수술 대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잠시 놀라는 눈치기는 하셨지만 여유롭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밝혀지면 나만 위험한가? 여러 걸려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해서 함께 죽을 자신은 있고. 저는 이렇게 나오실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러실 줄 알았다고 하고는 다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제약회사 사람들에게 접대받는 모습이었죠. 이번에는 확실히 얼굴이 좀 굳어지셨죠. 교수님은 이런 사진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이셨죠.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사진인데. 저는 교수님이 숨겨두신 또 다른 집과 불륜 관계의 여성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교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멍하게 사진을 바라보던 교수님은 제게 달려들어 사진을 빼앗으려고 하셨죠. 저는 순순히 사진을 넘겨드렸습니다. 너, 이 사진은 어디서 사람 붙였어? 감히 내 뒤를 개고 다녔던 거야? 우연히 걸려들었죠. 제약회사에서 뇌물이나 좀 받았을 줄 알았지 불륜이라니. 그것도 다른 병원 의사란 말이죠. 이분 세미나에서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랑 연구 결과를 두고 경쟁 중인. 교수님은 입만 뻐끔거리면서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저는 교수님께 모든 것에 대해 입을 다물어 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죠. 교수님께서 의국에서 장난질 그만하신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묻고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하나 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가게 건물을 사서 장난질 좀 하시던데 그것까지 막아주시면 이 사진은 제가 없애드리죠. 교수님은 믿어도 되겠냐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시고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당직표가 수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동기들이 저더러 이제 집에 갈 수 있겠다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분원으로 가는 의사는 우리 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일들이 딱 3시간 만에 정리가 되었죠. 저는 바로 오프를 내고 어머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창 가게를 정리 중에 있으셨죠. 저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었느냐고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때였죠.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그이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쉽게 넘어갈 것 같아? 웃기지 마. 저는 어머니를 옆가게에 모셔드리고는 여자친구 어머니께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딱히 소용은 없었죠. 그럴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사진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시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셨죠.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두고두고 기억하게 해드린다고. 여자친구 어머니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떠시면서 저와 사진을 번갈아 보셨죠. 저는 정중히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조용히 가시라고 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일이 커지는 것을 막으실 수 있다고 말이죠. 여자친구 어머니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나가셨고 다행히 어머니의 가게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물론 저는 이 일을 이대로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여자친구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로 사진을 보냈죠. 제약회사와의 사진은 병원장님께, 불륜 사진은 서로에게 말이죠. 다음날 출근하니 의국은 한바탕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조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날리고 계시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동기 하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와이프랑 조교가 아주 뜨거운 사이였단다. 교수님 완전히 눈 돌았잖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가 의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교수님은 무슨 얼굴로 여기로 오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조교의 얼굴을 힐끔 본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보내드린 사진을 교수님의 얼굴에 던지더군요. 다른 병원 의사랑 바람난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나만 바람났어? 너는? 여자친구 어머니의 한 방에 로비에 모여있던 의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몰래 주워 확인한 한 의사가 같은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곳의 교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분위기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개판이 되어버렸죠. 교수님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거의 검붉게 변하고 있었어요. 너 이 새끼 약속을 어기고. 저를 발견하신 모양인지 교수님은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드셨어요. 저는 괜히 다른 의사들이 다칠까 싶어서 한 걸음 다가가 저를 잡으려 드는 교수님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교수님은 온갖 상스러운 말을 내뱉으시면서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는 교수님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건드리지 마시라고. 다음에 깨지는 게 그릇이 아닐 거라고. 교수님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 모습도 잠시 곧 경비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서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교수님을 밖으로 끌어내시더군요. 그날 저녁 교수님은 책상을 빼앗기고 의국에서 쫓겨나셨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어갔죠. 의국에서는 교수님이 제게 달려들었던 것 때문인지 교수님의 퇴출과 제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뒤에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동기들 중 일부는 진짜냐고 제게 묻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저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희미해질 때쯤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저처럼 가족을 가장 먼저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죠.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와 함께 걷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여자친구를 조금 더 배려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만약 전 여자친구가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제가 정말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참 소녀 같으신 분입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한창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살았을 때도 종종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고는 했는데도 말이에요. 당시 친구들이 왜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를 많이 만나냐고 뭐라고 했는데 남편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혼자 남편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밖에 있는 날에는 늘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남아서 밥을 먹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쓸쓸하고 외로우셨던 거죠. 마침 저를 나름대로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식사하는 걸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때 봤던 시어머니는 소녀는커녕 생각 이상으로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그래, 요새 공부는 잘 돼가고?
남편과 대학교 때 동기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제가 식사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보고 공부 잘하고 있느냐, 성적은 잘 나오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별다른 추가적인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리액션도 없이 그냥 묵묵히 식사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 여자친구 대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노력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원래 그렇게 무뚝뚝하셔? 우리 엄마가 무뚝뚝하다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엄마가 낯을 좀 가려서 그렇지 아마 나중에 가면 너도 아니란 거 확실히 알게 될걸? 하지만 남편한테 물으면 제가 뭘 모르는 거라고 전혀 무뚝뚝하지 않다면서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어머님 웃는 얼굴보다 무표정으로 굳어있는 얼굴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말조차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남편과 사귀는 횟수가 늘어가며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얼굴을 뵙는 날도 늘어갔는데 확실히 처음 몇 번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현정이 왔니? 예전에는 제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주셨는데 언제부턴가는 남편과 함께 들어가면 제 이름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전보다 더 훨씬 이야기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약간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딱딱하던 시어머니에게서 약간 촉새의 모습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저로서는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지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무뚝뚝한 과거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한테 확실히 자기 말대로 어머님이 나한테 낯을 많이 가리셨나 봐 하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아직도 우리 엄마 본 모습 보려면 멀었어 라면서 의미심장하게 웃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남편 이야기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됐는데. 이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살짝 반대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온전한 가족 아래에서 자랐길 바랐던 남편이 사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게 탐탁치 않으셨던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꾸준히 설득한 덕에 결국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저도 남편과의 결혼을 무척이나 원하는 입장이라 제 앞에서 말을 못하셨지만 나중에 남편한테 슬쩍 들어보니까 집에서 혼자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결혼식을 할 때 저희 부모님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정해지시고 살가워진 시어머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딱딱한 모습이 너무 남아있어서 그런지 눈물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손에 쥐고 계시던 손수건으로 급히 눈가를 닦으시는데 설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실 줄은 몰라서 너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 충격적으로 뇌리에 남았는지 남편이랑 신혼여행을 가서도 나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 흘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남편이 알았으니 제발 그만 좀 이야기해 하며 피곤해할 정도로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1년 정도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당장 대출을 받아도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 일단 1년 정도만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그걸 사거나 아니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을 들어가기로 했죠. 사실 저것도 워낙 시어머니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불편하다거나 피곤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함께하며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깼다는 거였죠. 맨 처음에 제가 시어머니가 참 소녀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시고 대체 어디가 소녀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의 소녀 같은 일화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도 아니었고 저도 일하느라 고생하는 거 다 안다면서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라고 오히려 좀 쉬라고 권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 배려 덕분에 주말이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평소와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기지개를 피고서 제대로 눈을 뜨니 오후 2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셨을 테고 저만 밥을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설렁설렁 일어나 밖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웬 잠옷에 프릴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지 중세시대 배경의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바로 아실 겁니다. 진짜 온 천이 다 구불구불 프릴 투성이인데 그걸로 곱창 전골을 끓여도 될 정도였어요. 게다가 가슴팍에는 거의 목 넓이만큼 큰 왕리본이 달려있었죠. 지금껏 시어머니를 자주 봤지만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니? 얼떨떨한 표정으로 더듬더듬 인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제 인사를 받고는 다시 TV를 보셨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남편도 그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 그냥 익숙하게 앉아 시어머니가 같이 TV를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오직 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무척 배가 고팠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봐서 그런지 입맛이 싹 떨어져서 냉장고에 있던 메론을 대충 잘라먹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니, 어머님 옷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는 물었죠.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엄마 본 모습 보려면 멀었다고. 남편이 사귈 적에 이야기하던 어머니의 본 모습은 저런 공주 잠옷을 입는 거였나 싶었습니다. 옷이야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진짜 솔직히 시어머니 나이대의 노인분들이 그런 애들이나 입을 법한 공주풍의 잠옷을 입는 건 난생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분명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한 달 정도는 그냥 평범한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그런 잠옷을 꺼내기 시작하신 건지 되게 그런 기분이었어요. 당연히 머리로는 상대방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그냥 잘잘못의 여부와는 별개로 가슴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특히 제가 평소 옷 입는 취향은 무채색 계열의 별다른 디자인이 없는 밋밋한 옷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나풀나풀 하늘하늘 공주 드레스 같은 잠옷을 입는 사람은 TV에서밖에 못 봤고 설마 현실에 있다고 해도 제 주변에 그런 걸 입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소녀 감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시댁 근처에 엄청 맛있는 케이크 집이 생겼어요. 동네로 놀러온 친구랑 몇 번 갔다가 반해서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남편도 맛을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페에서 조각 케이크로 생크림 하나랑 초코 그리고 치즈 케이크를 하나씩 주문해서 왔습니다. 오늘 밖에서 케이크 좀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어머니. 다들 점심을 먹은 직후였던지라 저는 바로 케이크를 꺼내서 남편의 앞에는 생크림 케이크, 어머님의 앞에는 치즈 케이크, 제 앞에는 초코 케이크를 놨습니다. 사실 카페에 가기 전에 어머님한테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좋아하냐고 여쭤보고 좋아하는 걸 사다 드릴까 잠깐 생각하긴 했는데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특별히 싫어하시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아무거나 드려도 괜찮을 거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케이크를 잘라 먹으면서 도란도란 떠들고 있는데 저와 남편은 서로 말이 많은 것에 비해 어쩐지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혹시 케이크가 입에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건가 싶어서 슬쩍 봐도 케이크는 잘 드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평소랑 똑같은데 괜히 오해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남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케이크를 다 먹은 어머님이 포크를 탁 내려놓고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아이고 엄마 삐졌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그 상황에서 삐질 게 뭐가 있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맛의 케이크를 맛도 못 보게 하고 하나만 먹게 하는 게 서운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케이크를 워낙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신이 먹고 있는 생크림 케이크도 드셔보고 싶었고 내가 먹고 있는 초코 케이크도 드셔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머님한테 먼저 케이크 드셔보라고 권유하지 않아서 삐지신 거라고? 누가 제 뒤통수를 때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케이크를 좋아하지만 한 명이 한 조각씩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먼저 저한테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고 삐지지는 않거든요. 정 드시고 싶었으면 그냥 한 입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시어머니한테 드시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삐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설마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니 저로부터 등을 돌리고 앉아서는 팔짱을 끼고 있는데 아, 남편 말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화 풀어준다고 카페에 다시 가서 초코 케이크 하나랑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씩 더 사왔습니다. 그걸 드리고 나서야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는 케이크를 드시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기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였으면 아마 우리 시어머니 참 소녀 같으신 분이지 하고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진짜 좋게 말해서 소녀 같은 거지 나쁘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너무나 잘 삐지고 속이 좁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설마 이걸로 사람이 삐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시어머니는 그걸로 이미 속이 상해서 저한테 화가 나 계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시 시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생신 때마다 원하는 걸 사시라고 용돈을 드렸는데 그 해는 저희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분가를 해서 저희 둘만 살던 때라 그런지 그런 식으로 선물을 드리는 게 조금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평소보다는 아주 조금 더 의미 있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원하는 옷을 고르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시어머니는 아유, 너네도 돈 버느라 바쁜데 무슨 백화점까지 왔어 라고 하시면서도 눈으로는 열심히 옷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의 화법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으면서 시어머니가 옷을 고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다가 시어머니가 외투 하나를 고르시더라고요. 평소 입으시는 잠옷 취향과는 다르게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잠옷이랑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네요 하고 말하고 웃고는 바로 결제를 하고 쇼핑백을 든 뒤 어머님 혹시 다른 옷은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유 다 늙어서 내가 옷이 뭐가 더 필요해. 이 정도면 됐으니 집에 가자꾸나 라며 저에게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부모님이 먼저 괜찮다고 집에 가자고 해도 그게 빈말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백화점을 돌아다니실 건가요? 일단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설마 빈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돌아가요 어머님 하고 말하고는 바로 밖을 나가서 택시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딱 택시 타는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꽁해 보이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순간
아차 싶은 마음에 진짜 등줄기가 긴장으로 굳어서는 땀이 줄줄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만회해보려고 어머님, 혹시 저희 다른 백화점이라도 갈까요? 라고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저에게 삐진 후였죠. 아휴, 진짜 집까지 가는 그 20분간의 시간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는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시어머니는 대꾸도 안 하고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가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시어머니가 대꾸 하나 없어서 며느리가 뻘쭘하겠네. 라고 한마디 얹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죠. 집에 가서 왜 화가 나셨냐고 제가 잘못한 거면 사과드리겠다고 몇십 분을 넘게 붙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너는 내가 그런 예쁜 잠옷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먼저 그런 옷 좀 보러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막말로 제가 무슨 시어머니랑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잠옷이 가지고 싶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거 가지고 싶으니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는 자꾸 어머님은 이야기하지도 않은 걸 혼자서 지레짐작해서 알아낸 뒤 비위를 다 맞춰드려야 하는 건지. 진짜 그런 일을 몇 년 이상 시시때때로 겪는데 귀여우시다고 웃어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공주인데 내가 그 아래에서 무슨 그냥 시종도 아니고 독심술을 하는 시종이 되어야 해서 너무 힘들다고요. 너네 시어머니 남편을 일찍 잃었다고 했지? 야, 그거 외로워서 그런 거야. 우리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굴었는데 외할머니가 친구가 생기더니 그런 행동하는 게 싹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믿져야 본전이지만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분이라도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시어머니 나이대에 아는 분들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분을 소개시켜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한참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문득 한 분이 뇌리를 스치더라고요. 제가 훨씬 더 젊을 적부터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했었는데 저한테 자주 오시는 노신사 환자분이었습니다. 환자와 치료사 사이라고는 해도 얼굴을 자주 보다 보면 서로 어떻게 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마침 예전에 그분이랑 대화할 때 아내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죠. 혹시 그 사이에 뭔가 차이가 생겼을까 싶어서 그 이후 노신사 환자분이 예약을 잡았을 때 요새 황혼 연애도 엄청 유행인데 환자분은 연애할 생각 없냐? 혹시 만나는 사람 있으시냐?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간을 봤습니다. 마침 문제될 게 하나도 없길래 그분한테 먼저 혹시 누구 만날 생각이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 소개받아 보실 생각 없냐고.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남편분이랑 사별을 하셨는데 요새 너무 외로워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마침 환자분이 너무 멋있고 스타일이 좋으셔서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다 늙어서 연애는 그렇고 그냥 친구처럼 말동무나 하면 좋긴 하겠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소개팅 한번 시켜드릴까요? 어머님 외로우시잖아요. 말동무 있으면 재미있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무슨 남자를 만나냐면서 주책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열변을 토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들었어도 혼자 있으면서 연애 안 하는 게 더 촌스러워 보인다고. 어머님같이 세련되고 트렌디하신 분은 마땅히 비슷한 사람 만나서 연애하는 게 맞다고요. 지금 와서 결혼식을 또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만약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당연히 더 안 만나셔도 돼요. 근데 어머님이랑 잘 맞는 분이라면 솔직히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친구처럼 잘 사귀면서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만나보겠다고 했죠. 두 분 데이트 약속을 잡는데 정말 제가 다 설렜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소녀 마인드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나 싶었죠. 그날로부터 딱 일주일 뒤 처음부터 두 분이서 만나게 하면 조금 어색하고 그럴까봐 일부러 처음에는 제가 같이 나갔습니다. 서로 인사 한마디씩 나눈 뒤에 우물쭈물 하다가 괜히 애꿎은 저 붙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그분이나 저희 시어머니나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왜 저랑 이야기하냐고,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두 분이 대화하시라고 애써 밀어드리고 나서야 간신히 평소에 뭐하고 지내는지, 젊었을 때 뭐하고 살았는지 등등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사이에 한 5-6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늘 두 분의 데이트에 함께해야 했죠. 사실 처음 한두 번이야 저랑도 이야기를 좀 하고 셋이서 함께 어울리는 느낌이었지, 한 3번째 만남부터 사실상 저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저한테는 말 한마디 한 것이는지. 물론 두 분이서만 어울리기를 바랐지만 막상 진짜 그러시니까 괜히 서운하다 그래야 하나? 참고로 시어머니랑 그분이랑 저랑 남편 이렇게 넷이서 식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꼭 한번 모시고 오고 싶다고 하길래 진짜 그 전날부터 장을 잔뜩 봐서는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만 한 상 가득 차려놓았어요. 저는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아버지가 없었는데 약간 그렇게 한 가족처럼 식사를 하고 있으니 사실 그냥 어머니랑 그분이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지금은 두 분이 만남을 가지신 지 한 3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완벽히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셔서 저랑 남편이 선물이랍시고 커플티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분가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적적하고 외로우신지 저희한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할 때도 많았고, 그런 시어머니 투정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한번 가면 또 예상치 못한 소녀 감성이 발동해서 제가 고생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확실히 연애를 하시니까 제가 가끔 어머님 잘 지내세요? 하고 전화를 해도 이제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나 요즘 연애하니까 괜히 귀찮게 전화 걸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먼저 전화를 끊기도 하십니다. 진짜 그동안 시어머니의 종잡을 수 없는 마음과 변덕에 고생했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제 정말 그런 날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어서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도가 넘치게 삐지고 그랬던 게 다 일찍이 시아버지를 잃고 외로워서 그러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니 비록 제가 당한 게 많기는 했어도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저 짜증나는 것보다 시어머니 행동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훨씬 빨리 괜찮아지셨을는지. 아무튼 지금이라도 새롭게 좋은 짝 만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도 그분은 저에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고는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이름을 불렀다면 지금은 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칼같이 환자로 대하고 뒤에서는 반 장난 반 진담식으로 아버님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그냥 며느리 왔냐고 웃으시고요. 어머님도 저희 부부도 정말 요즘만 같길 바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가끔 다 같이 모여도 웃음꽃만 피고 있습니다. 요새는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서로 맛있는 반찬을 밥그릇에 올려주시면서 깨 쏟아지게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저희도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너무 사소한 걸로 잘 삐지고 서운해하는 가족이 있다면 소개팅 한번 주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저희처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요 며칠 저는 숨이 붙어 있어서 억지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살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아들 셋을 낳아서 그간 열심히 키워왔는데 큰아들은 아무래도 제가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며 처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응석을 받아줘가며 키웠습니다. 시어머님부터 다른 시댁 식구들도 무척 큰아들을 예뻐했고 어렵게 얻은 아이였기에 저도 당시 애착이 아주 컸어요. 그 뒤로 줄줄 아들들을 낳아서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풀리는 듯 했지만 아무래도 장남이란 자리에 대한 의미란 우리 집에서 매우 컸습니다. 그렇게 곱게 사랑을 받고 자란 대로 잘 자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일은 제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자식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 의문일 정도입니다. 둘째와 셋째들은 크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들 공부하고 문제없이 잘 사는데 그렇게 많이 아껴주고 사랑했던 큰아들은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바람잘 날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못 낳는다고 그리 구박해대던 시집살이가 큰애를 낳자마자 끊겨서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이후로 저의 고생은 다른 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는 듯 하더군요. 그냥 좀 고집이 세고 강단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가서 또래들과 섞이게 되면서 비로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단도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준이 어머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알고 보니 선생님한테 걸려온 전화였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무슨... 우리 영준이는 그럴 애가 아닌데... 제 말에 한숨을 푹 쉬시던 선생님은 망설이는 듯 말씀을 꺼내시는데 듣고 얼마나 하늘이 노랗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기 어머니, 영준이가 때린 그 아이는 좀 전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저는 얼른 대충 챙겨 입고 병원으로 뛰어갔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제대로 잘못을 저지르긴 했어요. 일단 사과를 하긴 했는데 아들은 전혀 잘못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당장 조용히 하라고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걔가 먼저 까불었어. 맞아도 당연하다고.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제가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의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변하셨어요. 결국 아이 엄마는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아이를 붙잡고 흔들더군요. 너 정말 제대로 혼나봐야 되겠구나. 우리 애 저러다 잘못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무 놀라서 저도 떼어놓으려던 차에 아무리 제 자식이지만 그때 같이 대드는 꼴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나요! 자꾸 붙잡고 있으면 나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렸고 죄인이 되어 고개를 파삭 수그려가며 겨우겨우 떼내었지만 결국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을 더욱 노엽게 해버려서 문제가 매우 커지게 되었고 꽤 상당한 금액을 치르고 힘겹게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은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좋아질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둘째와 셋째 아이들은 문제없이 잘 크고 있었고 큰애만 좀 별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큰아들은 사고를 치기 급급했습니다. 학창시절 때는 또래 애들을 때리고 다니더니 고등학교쯤 가서는 아예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손을 놔버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저를 비롯해서 제 부모와는 말도 안 하려고 하는 아들을 붙잡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영준아,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간곡하게 부탁하는 제 말은 들은 채도 않고 아들은 복장이 터지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다 컸고 그런 말은 하지 마. 학교는 다닐 필요 없어. 엄마가 뭘 알아. 당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도 멋대로 그만둬버리고 얼떨결에 군대까지 가버리더군요. 그럼 조금 달라질 줄 알았더니 제대 후 시간이 좀 지나서도 갈수록 가족들과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하는 것도 없이 용돈이나 갈취해가고 나중에는 거의 협박식으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엄마, 나 얼마 좀 더 줘.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해볼 거니까. 저도 그닥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아픈 남편을 뒤로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점점 화가 났어요. 결국 저도 못 참고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네가 알아서 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진작이라도 아들을 때려서라도 혼냈어야 되었다고 생각하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미 그 타이밍도 늦었다는 것을 이 다음 아들의 행동에서 알게 되었어요. 대체 저는 그때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엄마가 그럼 돈을 더 줬어야지!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동시에 저한테 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욕짓거리를 하면서 분노를 못 이기는데 정말 뭘로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이 느껴지더군요. 언제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건지, 저게 진정 4배로 낳아서 키워 자라게 한 아들 녀석이 맞는지 화가 나다 못해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 어미한테 저렇게 물건을 집어던질 정도니 속은 얼마나 있는 대로 엉망진창이 되었을까 비로소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바로 뛰어나온 둘째와 셋째가 말려대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은 아들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간신히 뭔가에 얻어맞지 않은 채 아들이 던진 빈 김치통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는 정도만으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차라리 그때 제 얼굴이나 어디에 맞기라도 했다면, 그때 제가 아들을 완전히 끊어내버렸다면, 그랬다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변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가 막혀함과 동시에 저를 탓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러게. 당신이 너무 우쭈쭈하면서 받아주니까 영준이 저 녀석이 그 모양이 된 거 아니야? 가뜩이나 속상한 저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려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곧바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남편은 듣고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뭐라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보고 아들 못 낳는 건 사람도 아니라고 구박해댈 때 입 다물고 있었으면서 가문을 이어야 된다고 난리를 쳐놓고 애 키우는 데에는 쏙 빠져있던 사람이 나한테 할 말이야? 아무리 이렇게 남편에게 분풀이를 해봤자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멍들 뿐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되어버렸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막 으르렁거리며 커가는 아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란 생각할수록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며칠째 연락을 끊고 안 들어오니 참 기가 막힌 인연이 부모와 자식이긴 한가 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해댄 아들이라고 해도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신경이 쓰이더군요.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한숨만 푹푹 쉬어가면서 걱정하던 차에 직장에서 나오니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고 깜짝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이 잔뜩 기죽은 얼굴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도 모르게 섬찟한 기분이 들었던 걸 보니 그날의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기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앞으로 찾아온 아들을 보니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어쨌든 내 품에서 키운 자식인데 내가 안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길게 할 말 없이 그냥 한마디만 할 뿐이었어요. 얼른 집으로 가서 밥 먹자.
그렇게 아들과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고 제 뒤를 따라 들어온 아들을 보며 다른 아이들과 남편은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들도 며칠째 제 눈치만 보고 있던 터라 다들 모르는 척 있었어요. 그렇게 밥을 지어서 먹고 그냥 그렇게 덮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크게 잘못을 했다고 느꼈는지 조용히 움츠리고 들고 나가기를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한창 흐르고 아들은 뭔가 한다면서 조금씩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같더군요. 다른 아이들은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지 제각기 열심히 길을 찾아서 직장을 알아보는 등 어떻게든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들 열심히였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의 분위기는 대강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어요. 남편도 건강을 회복해서 뒤늦게 조금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낸 시간들은 결코 길지 않고 또다시 저에게는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동안 숨죽여 지내며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용돈도 주더니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 그 돈이 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줄 알아? 네가 벌어서 내! 그러나 아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저를 조르는 것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잖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이 길밖에 없어. 학교도 졸업 못한 내가 이번에 정말 성공해보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거 하나 못 보태주는 거야?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자기 동생들은 하나같이 대학도 나오고 제법 직장을 잘 갖춘 편이지만 장남이라고 귀하게 큰 녀석이 아직도 변변찮게 내세울 경력 없이 저리 떠도는 걸 보니 속이 상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이 계속 저를 조르는데 뒤이어 하는 말을 들으니 저도 결국 손발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제대로 이 사업 키워볼게. 민준이랑 수진이도 나한테 투자해준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모르나 본데 한창 젊은 걔네들이 봐도 솔깃한 얘기니까 돈을 주지 않았겠어? 엄마만 더 보태주면 돼. 제발 부탁이야, 어? 제가 모르는 사이 동생들에게까지 투자금을 받았다는데 그냥 제 오빠가 안 돼 보여서 준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몰아줘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나이는 또래에 한창 취업해서 돈을 버는 아이들에 비해서도 늦은 편이었고 여러모로 저도 조바심이 났으니까요. 내가 기력이 될 때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고 받아와서 크게 보태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경과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딸아이가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혹시 오빠한테 돈 줬어? 왜 그래? 너도 오빠한테 줬다며. 그 말을 듣더니 딸아이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한심하다는 듯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내가 요 며칠 출장 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빠 사업하는 거 영 수상한데?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준 거야. 거의 협박하듯이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엄마까지는 주지 말지 그랬어. 알고 보니 동생들이 투자 개념으로 준 게 아니라 하도 안다라는 제 오빠 소리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었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다 끌어모아서 큰 금액을 줘도 되었는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둘째 아들 역시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점점 신경이 쓰였고 결국 저는 그날 저녁 들어온 아들을 재촉하게 되었어요. 영준아, 너 사업 어떻게 돼가는 거냐? 엄마 좀 보여줘봐. 그런데 아들은 이전에 봤던 그 섬찟한 표정으로 저에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사업이 쉬운 건 줄 알아? 닥달 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젠 좀 나를 믿어줘요. 뭐라고?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보태줬는데 이 정도도 못 물어보는 거야? 이후로 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통 앞이 어질어질했어요.
솔직히 그 돈으로는 부족해, 엄마. 돈 좀 더 없어? 당시 저는 아주 상당한 수준의 목돈을 아들에게 건네주었고 그때도 사실 이 정도 돈을 건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겁이 났었어요. 그럼에도 아들을 마지막으로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돈을 더 달라뇨.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는 이야기는 정말 엄마인 저조차도 질리게 만들었어요. 에이, 좀만 더 써라, 엄마. 내가 진짜 호강하게 해줄게, 어? 엄마 돈 더 있는 거 알아.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차라리 남이 낫지. 어쩌자고 내가 이런 것을 아들이라고 키워놓은 것일까.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도 못 자고 갱년기가 넘어 여기저기 아픈 것을 참고 엄마가 오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참다 못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못 줘! 네 엄마 나이가 몇인지 알아? 60이 넘었어. 떼갈 게 따로 있지. 니네 엄마 아빠는 다 늙어서 뭐 먹고 살라는 거야? 너무나 한이 맺히고 피가 거꾸로 솟아서 한 말에 아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내질렀습니다. 아, 정말 싫다. 엄마 그렇게 징징대는 거 듣기 싫어. 그런 것도 못 대주면서 무슨 엄마야? 다 필요 없고 나 엄마 자식 안 해. 됐지? 내뱉는 말 하나하나마다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고 휘둘러대는 양 얼마나 무자비하게 퍼붓던지. 아들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몇 년이나 종적을 감췄고 저는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 건지 도무지 결론이 안 나는 상태로 산송장처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거의 빼앗기듯 내버린 돈들도 아찔할 정도로 컸고 거기다 연을 끊고 나가버린 셈이라 정말 모든 게 허망하고 우울감이 심해지더군요. 남편과 남은 아이들은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으나 아무것도 저에겐 낙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들은 정말 조금의 연락도 없었고 거처를 알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 가끔씩 꿈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데 아들을 너무 압박하면서 내쫓은 건 아닌지 매번 다방면에서 후회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남은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마 큰아들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은 아이들에게 입도 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직장에서 전화를 받은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달달 떨렸어요.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유순하게 잘 자라와준 우리 둘째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끌려갔다는 무서운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울음이 막 올라와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데 전화기 속 무서운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늘로 당신 아들 정민주는 못 보게 될 거야. 언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채를 썼던 건지 어쩜 제 자식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부모 속을 다 쥐어뜯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싶어 정말 애끓는 가슴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살려달라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그 시간은 가히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나마 제 노후자금이라도 털어서 보태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형에게만 다 올인해주고 저한테 조금도 손벌리지 않고 알아서 직장도 다니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결혼한 두 아이들을 못 챙긴 것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전화를 끊고 둘째 며느리와 셋째 딸에게도 전화를 다급히 했지만 다들 통화 중이더라고요. 이런 날 태평하게 낚시나 하러 나간 남편도 마찬가지로 무슨 통화를 그렇게도 오래 하는지 계속 통화 중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정말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전화 속 남자는 계속 시간을 정해두고 저보고 오라는 말만 해댈 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고 그 길로 나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비밀스레 묶어두었던 돈인데 정말 방법이 없고 아들을 살려야 하는데 어쩌겠나요.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해둔 약속 장소에는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역이었고 안내해준 인상착의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저인지 확인하고 날카롭게 돈을 뺏어가더군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황망하고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연락처를 임시로 만들어 두었으니 그리 연락해서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지간히도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이런 명목까지 다 만드는구나 싶어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나 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던지 그 번호도 없는 번호라는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결국 돈까지 뺏기고 아들도 못 본 상황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들이 한둘씩 연락이 되어서 다들 같이 찾아와 주었는데요. 그 와중에 충격적인 사실은 얼마 안 있어 둘째 아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보자마자 기절할 것 같아서 저는 그대로 아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아유, 민준아. 어디 있었어? 괜찮니? 너 그 돈은 어디서 빌린 거야? 그런데 둘째 아들이 답하는 말은 너무나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말이야? 돈은 또 뭐고? 나 오늘 직장에 있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저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그대로 스르륵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용을 다 맞춰보자니 제가 겪었던 일은 마치 꿈과도 같은 보이스피싱 사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 걸려드는 사람은 다 어딘가 모자란가 보다 하고 뉴스를 넘겼었는데 그 꼴을 제가 당하다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피 끓는 듯 애를 태웠던 것 하며 저로서 결코 적게 느껴지지 않는 노후 자금까지 송두리 뺏겨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저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모두 신고 절차를 해주고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돌아오는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엄마, 이런 케이스는 흔해서 잡기 힘들다나 봐. 대부분 해외에 있어서 찾기도 힘들고 그저 돈 잃은 걸 그냥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딸도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웠는지 저를 같이 안아주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저 둘째 아들에게 정말로 그런 큰일이 생기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건지 참으로 살맛이 나지 않는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완전히 절망하라는 법은 없는 건지 한 달쯤 지나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다 돌려받을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딸이 말해주었지만 저는 당시 모든 울분과 분노가 거기에 가득 물려 있었기에 그저 모든 벌을 세게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잡혔다는 연락이 왔으니 마음의 칼을 갈면서 단디 준비를 하고 전화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같이 평범하고 크게 사고 없이 무난히 살아왔을 뿐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까? 경찰이 저에게 알려준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신원 내용을 듣고 저는 전화를 끊을 수도 계속 받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범인이 제 큰아들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름과 모든 신원을 조회해보니 아무리 듣고 묻기를 반복해보아도 틀림없는 제 아들이었어요. 제 아들이라고요? 몇 번이나 물었지만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고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기어가듯이 경찰서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봐도 제 아들이 맞았으며 몇 년 못 본 새에 인상도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고 체격도 달라졌고 저를 보자마자 원망 섞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다 싶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저나 아들이나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고 아들은 뭐가 그렇게 제가 미운 건지 분노와 원망이 깃들어진 시선을 저에게 계속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상황조차 제가 야속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일까요? 혼란스러워하던 차에 경찰은 저에게 냉정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친족 상돌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벌어진 이런 재산 관련 사건들은 처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꼭 벌을 해야겠다면 별도로 고소를 해야 본격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듣는 내내 정신줄을 잡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 다른 아이들에겐 이야기를 못하고 남편을 불렀어요. 모든 상황을 다 들은 남편은 저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 건지 더 이상 안 된다며 고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물끄러미 응시하던 아들의 눈이 자꾸 떠올라서 차마 그런 결정을 쉽게 낼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쉽게 고소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장소에서 둘이 만나게 된 것도 기가 막힌데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유야무야 상황은 넘어가게 되었고 그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안고 가는 형태로 마무리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별의별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정말 돈도 무엇도 없고 이런 상황을 안 둘째 아들과 셋째 딸마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는 지금 이때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자식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남편마저 대책 없는 여자라며 저를 비난해댑니다. 정말 매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버티고 서 있기가 힘듭니다. 저에게도 살 길이란 게 있을까요?